경제 위기의 징조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들어섰다 정도가 아닙니다. 코로나19에도 없던 위기 신호가 금융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저축은행에서 예금 적금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저축은행에서는 6%, 10% 금리를 적용해 예금 고객에게 이자를 지불합니다.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갔으니 당연히 예적금 금리도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오르고 예적금 금리 경쟁이 아무리 심해져도 은행에서 10% 예금금리를 주면서 대출로 마진을 보긴 쉽지 않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5% 수준이며 신용대출도 6% 정도입니다. 연말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으니 선제적으로 예적금 금리를 올려 고객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말하지만 이는 반만 맞는 설명입니다. 은행이 이렇게까지 고금리를 내세워 예적금 상품을 파는 건 현금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돈이 없어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으니 무리해서 돈을 쌓아두려는 겁니다. 개인 입장에선 많이 주니 상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금융시장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무너지고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경제 뉴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레고랜드 사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블랙스완 같은 일입니다. 블랙스완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뜻하는 말로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쓰입니다. 레고랜드는 강원도 춘천에 설립된 테마파크인데 워낙 대규모로 조성되다 보니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강원도 자체 예산만으로 충당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기에 민간의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1년의 과정을 거쳐 2,050억 원의 채권을 발행해 10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채권이란 보증을 통해 발행한 돈에 대한 증서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여기서 보증자는 강원도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은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와 같은 신용도를 부여받기 때문에 시장에선 가장 신뢰합니다. 그런데 국채와 같은 신용등급의 이 채권을 못 갚겠다는 폭탄 발표가 나온 겁니다. 강원도가 디폴트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제 위기의 징조를 보고 있는 것이니까요. 국채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고 시장이 믿고 있는 돈에 대한 증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레고 사태를 통해 국채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구나, 한국 경제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금융시장이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상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장 증권사 부도설도 돌았습니다. 레고랜드에 돈을 많이 넣었던 증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찌라시가 나온 거죠. 금융당국은 근거 없는 찌라시를 유포하면 강력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시장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올 초까지 무섭게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급냉 중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평소의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주택 가격은 급락 중이고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자 대출을 일으켜 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시행사와 건설사가 위험해졌습니다. 작년만 해도 수익성이 좋았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미분양 사업지가 되고 사업성이 안 보이는 것이죠. 불과 1년 만의 말입니다. 실제로 유동성 문제 때문에 부도가 난 건설사도 나왔습니다. 충남 지역 내 중견급 건설사 우석건설이 지난달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된 것입니다. 이는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은행과 증권사가 건설사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단기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어렵게 돈을 빌려도 10%, 20%대 금리를 요구합니다. 이 때문에 돈을 구하지 못하는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심지어 일군 건설사인 롯데건설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에 만기 예정인 채권을 상환할 현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건설사는 채권을 발행해 돈을 조달하고 현장 사업이 마무리되면 분양대금으로 이를 갚는데 갚을 돈이 없다는 겁니다.
금융권에서 돈을 못 구한 롯데건설은 결국 그룹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에서 5천억 원을 빌렸습니다. 대기업이 아니고 지역의 중견 건설사였으면 벌써 부도 처리됐을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있지 않느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우석건설, 롯데건설 같은 일을 이 두 회사만 겪고 있을까요? 지방의 수많은 중소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돈을 못 빌린 건설사는 부도 처리되고 이미 빌린 돈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건설사는 어디서 돈을 빌렸을까요? 바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초까지 기준금리는 제로금리 수준이었습니다. 대출금리가 아주 낮았죠.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은 대출로 돈을 버는데 주담대 상품 정도로는 돈을 벌기 힘들었죠. 그래서 부동산 PF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건설사나 시행사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대출 금리가 높은데 올해 초까지는 부동산 시장도 호황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동산 PF 대출을 해줬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비중이 너무 높다고 주의를 줬지만 은행에서도 이렇게 빨리 부동산 시장이 식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결국 저축은행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 잠시 잊고 있지만 소상공인 대출 문제도 정말 심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경영이 힘든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정책 대출을 퍼줬습니다. 상황이 급하니 무담보에 매출이나 사업 능력도 평가하지 않고 무조건 대출을 해준 겁니다. 보증은 물론 정부가 섰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기간에 소상공인의 경영 상태가 최악으로 나빠졌고 빚은 쌓여갔습니다. 폐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자가 말소되면 당장 대출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한 좀비 소상공인도 많습니다. 대출 만기가 끝나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워낙 많아서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심지어 원리금 상환도 유예해주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이 조치가 나왔을 때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신청한 대출 규모가 120조에서 140조 원에 달합니다.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정부에선 만기 연장 조치를 계속했습니다. 만기를 연장해준다고 소상공인이 부채 상환 능력이 생길까요? 단언코 아닙니다. 정부도 잘 알고 있지만 100조 원이 넘는 부실대출 사태가 터지면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계속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굵직한 사건만 뽑아봐도 이렇습니다. 자잘하게는 3개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의 증가, AAA 신용등급의 한국전력공사 채권의 유찰, 수도권 미분양 급증,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 등 경제 위기 신호가 너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리 6% 정기예금에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현금을 모으고 투자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 경제 위기에 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땡스 후원 부탁드립니다.